2024년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정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 정희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전문을 돌아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남편의 옷장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은실 변호사의 명함, 은행 대여금고 열쇠, 그리고 시댁의 진실은 이곳에 있다고 적힌 메모. 정희는 이 물건들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유 원장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저 김태준 씨, 유 원장 공개 때문에 왔습니다. 박정희입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시어머니 윤옥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신우이 김현숙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정희의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수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도 짧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남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식들 옆자리였지만 그들은 정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상석의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무소의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고 김태준 씨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태준 씨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고 재산 분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법원 봉인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유언을 남긴 걸까요? 시어머니는 어젯밤 전화해서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강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은 2024년 8월 15일입니다. 김태준 씨께서 작고하시기 약 2달 반 전이네요. 2달 반 전. 정희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던 시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옮긴 직후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유언장을 썼던 걸까요? 왜 정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소유하신 부동산은 총 3건입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제곱미터. 시세 약 15억 원. 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장남 김민수 씨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민수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정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기도 분당 상가 건물. 시세 약 8억 원. 이 부동산은 고인의 모친이신 윤옥자님께 상속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인천 부평구 빌라 58제곱미터. 시세 약 2억 5천만 원. 이 부동산은 배우자 각정희님께 상속됩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남편과 함께 살던 강남 아파트는 아들에게 가고 자신에게는 인천의 낡은 빌라만 남겨졌다는 말인가요? 잠깐만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요. 강남 아파트는 저희 부부가 함께 산 집인데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고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장남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천 빌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시면 되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어머니. 정희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희를 외면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은 금융자산입니다. 예금과 적금, 주식 등을 합쳐 총액 약 4억 원입니다. 이 중 3억 원은 장남 김민수님과 장녀 김지영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분배됩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모친 윤옥자님께 상속됩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금융자산도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없다는 말인가요? 배우자인 저한테는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배우자분께 금융자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3년 동안 남편을 간병했어요. 병원비, 약값, 간병비 다 제가 댔어요. 제 돈도 다 들어갔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이 현숙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간병비 드렸잖아요. 그것도 꽤 많이. 간병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하라고요? 병원비도 모자라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강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입니다. 자동차, 보험 등입니다. 고인께서 소유하신 차량은 장남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정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생명보험. 그렇다. 남편은 오래전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보험이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는 장남 김민수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3억 원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험도, 보험 수익자도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안 돼요. 그 보험은 제가 알아요. 수익자가 저였어요. 남편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정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2024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변경하셨습니다. 7월 남편이 집으로 온 직후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혼자 뭔가 전화를 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정희가 물어봤을 때 남편은 그냥 보험사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수익자를 바꾸는 전화였던 걸까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 각정희님께 상속되는 재산은 인천 부평구 빌라 한 채입니다. 시세 약 2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총 재산이 약 30억 원이 넘는데 정희에게 돌아온 건 고작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 하나. 전체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배우자한테는 유류분이 있잖아요. 제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분께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이미 그 부분을 고려해 최소한의 재산을 배분하셨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송, 정희 씨. 그럴 돈이나 있어요? 변호사 선임비만 몇 천만 원인데. 정희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도 가야 해.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 지영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잠깐. 정희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너희 엄마한테 이게 맞아? 민수가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 어쩌라고요? 민수야.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잖아요. 지영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정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네. 정희가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평생 당신한테 헌신했어요. 집도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3년 간병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부부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받을 만큼 받았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유류분이고 뭐고 소송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인천 가서 사세요. 그게 우리 태준이 바람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신우이, 현숙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현숙이 정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갈게요. 형님, 나중에 연락해요. 현숙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정희와 강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테이블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희님, 괜찮으세요?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간병했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 생활도 다 포기하고 오직 남편만 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강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희는 그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다면 왜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대체 왜? 정희가 느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가 물을 마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유언장을 쓸 정신이 온전했나요? 판단력이 있었나요? 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언장 작성 당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담당했어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고인께서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증인 2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요? 누구였나요? 보호자분들이셨습니다. 모친 윤옥자님과 동생 김현숙님.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증인이었다고. 그럼 그들은 유언장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 2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유언장 작성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참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유언장을 쓸 때 왜 자신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불렀을까요? 혹시 그날 남편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의사소견서 같은 거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유언장 작성 당일 주치의께서 방문 진료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통제 처방을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진통제. 정희는 기억했습니다. 8월 중수. 남편은 통증이 심해서 강한 진통제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진통제는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그 진통제. 이름이 뭐죠?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펜타닐 패치라고 되어 있네요. 펜타닐. 정희는 그 약을 알았습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그 약을 맞으면 남편은 몽롱한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고? 변호사님, 그럼 남편이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쟁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면 그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걱정인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로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물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직원이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구급차는 취소해 주세요. 정희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정희는 가방을 찾았습니다. 가방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정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명함과 열쇠, 메모가 들어있던 작은 봉투. 분명히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없었습니다. 제 가방, 누가 만졌나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만졌어요. 고객님이 쓰러지셔서 그대로 옆에 놓기만 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겉주머니, 안주머니, 지퍼 달린 곳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자신 옆을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그건 신우이, 헌숙이 쓰는 향수였습니다.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헌숙이 자신이 쓰러졌을 때 가방을 뒤진 걸까요? 정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지만 현숙의 차는 이미 없었습니다. 현숙 씨. 정희가 핸드폰을 꺼내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현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단서가 사라졌습니다. 조은실 변호사의 명함, 대여금고 열쇠, 시댁의 진실이라고 적힌 메모, 모두 없어졌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명함은 없어졌지만 변호사 이름은 기억합니다. 조은실.
그 이름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름도 기억합니다. KB국민은행. 대여금고 번호도 기억합니다. 127번. 매물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외웠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봉투를 발견했던 옷장,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시계, 벨트, 그리고 서랍 제일 밑에서 정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낡은 수첩.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별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어머니가 또 돈을 달라고 하셨다. 5천만 원. 도박 빚이라고 하셨다. 어떡하지? 2024년 6월 15일. 현숙이 찾아왔다. 어머니 빚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정희한테는 말할 수 없다. 2024년 7월 1일. 변호사를 만났다. 조은실. 그녀가 방법을 알려줬다. 유언장을 조작해야 한다. 정의를 지키려면. 정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수첩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박 빚, 신우의 협박, 그리고 유언장 조작해. 정희는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유언장을 썼다. 어머니와 현숙이 증인으로 섰다. 그들이 강요했다. 진통제 때문에 머리가 멍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의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2024년 8월 1일. 조 변호사에게 봉투를 맡겼다. 대여금고 열쇠와 진짜 비밀을 넣어뒀다.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유언장은 시댁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방법을 준비해뒀습니다. 조은실 변호사, 대여금고, 진짜 비밀. 정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정희야, 내가 떠나면 조 변호사를 찾아가. 127번 금고를 열어. 거기 모든 증거가 있어. 시댁의 진실, 내 진짜 유언, 그리고 내 몫의 재산.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희는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공식 유언장은 가짜였습니다. 진짜 유언은 대여금고 안에 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조은실 변호사를 찾아가겠습니다. 대여금고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여금고 열쇠를 신우이, 현숙이 훔쳐갔습니다. 열쇠 없이 어떻게 금고를 열 수 있을까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조은실 변호사.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도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조은실 법률사무소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김태준의 아내, 각정희입니다. 조은실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박정희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꼭 연락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은실 변호사. 남편이 믿었던 사랑.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정희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수첩이 바로 증거입니다. 남편이 협박당했다는 증거. 유언장이 조작됐다는 증거.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신우이 현숙이 왜 봉투를 훔쳐갔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여 금고 열쇠까지 가져갔다며 그녀가 먼저 금고를 열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희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현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숙 씨, 내 가방에서 가져간 거 돌려주세요. 당장.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남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의 압박, 정의를 지키려는 절박함, 그리고 마지막 사랑.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들은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약한 남편을 이용해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 조은실 변호사를 만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짜 남기려 했던 것을 찾아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새벽. 정희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켜봐줘요. 내가 당신의 진심을 찾아낼게요. 그리고 시댁의 진실을 밝혀낼게요. 정희가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신우이 현숙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훔친 열쇠를 들고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27번 대여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연 정희가 먼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숙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까요? 다음 에피소드. 신우이의 위선과 현숙이 대여금고를 열려 하지만 은행의 규정이 그녀를 막습니다. 화가 난 현숙은 정희를 찾아와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남편의 수첩을 발견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여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황혼의 재산 분쟁, 잡이 없는 상속. 에피소드 3에서 계속됩니다.